안녕하세요. 차별휘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제가 메타메스 제로 논문을 다시 읽게 됐는데, 시간이 많이 좀 지났죠.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 2026년 2월에 제가 린 관련 학습 자료를 만드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거 때문에 사실 지금 일정이 많이 틀어졌어요. 틀어져서 이제야 다시 메타메스 제로를 공부하고 고도 게임 엔진을 배울 시간도 좀 생겼고, 그뿐만 아니라 C 프로그래밍도 다시 이어서 학습을 해야 하는 시간이 좀 난 거예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2월 중순쯤에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논문을 읽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결국 제가 하려고 하는 거는 메타메스 제로와 메타메스 1을 이용해서 논리 체계를 하나 만드는 거거든요. 논리 체계를 만들어야 하는데, 근데 이 논문을 읽고 있으면 사실 이 논문이 해주는 거는 메타메스 제로와 메타메스 1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좀 너무 시간을 그 원론에만 집중하는 게 아닌가 하고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는 논문을 읽기로 하고, 내일은 뭐 예정대로면 내일 영상을 녹화할 건데, 내일은 좀 그 논문을 읽는 거에만 치중하지 않고 제가 직접 그 메타메스 1 코드를 작성하려고 한번 시도는 할게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제가 이건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좀 그런 식으로 해야 올 해 안에 제가 어떤 성과를 좀 낼 수 있겠다 싶어서 속도를 좀 더 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논문 한번 읽어 볼게요. 논문을 이제 볼 건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봤던 부분이 1.3절 이전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여기를 읽으면 되는 게 맞고요. 메타메스 제로 프라이머라고 나와 있죠. 프라이머라는 말 자체는 그냥 튜토리얼이랑 비슷한 의미일 건데, 입문이라고 번역하면 좋을 것 같네요. 입문. 뭐 하나하나 다 천천히 읽으려고 하진 않을 건데 한번 볼게요. Before we get to the formal definition. 자, 그러면 메타메스 제로의 형식적인 정의를 뒤에서는 우리가 살펴볼 거란 얘기죠. 그래도 좀 더 먼저 간단한 보기를 살펴보는 게 좋겠다고 하죠. 간단한 보기를 살펴보려고 지금 이 언어에 대한 감을 잡으려고 간단한 메타메스 제로 예제 파일이 나와 있습니다. 예제 파일이라고 하면 안 되고 보기 파일? 보기라고 얘기를 해야 했어요. 예제는 예로 낸 문제일 거거든요. 오랜만에 하는 티가 좀 나네요. 그러니까 이런 지엽적인 얘기 가지고 제가 얘기를 계속 끄는 거 보면 보기로 내는 연습 문제여서 이거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 예제라고 하면 안 되고 그냥 보기라고 하면 돼요. 보기 또는 예. 자, 그러면 그림 1.1은 뭐 이게 그림 1.1이에요? 이거는 그림이긴 하지만 코드죠. 그래서 이게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메타메스 제로 파일이고 명제 논리의 기본 사항을 선언하는 내용이래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볼 건데, 음, 명제 계산을 정의하고 그 다음에 A면 A다라는 것이 이 세 가지 공리가 여기 지금 나와 있거든요. 아마 이게 힐베르트 방식으로 명제 논리의 증명 체계를 만든 코드일 거예요. 근데 그 세 가지 공리를 바탕으로 우리가 뭐를 이끌어낼 수 있냐면 P면 P다를 이끌어낼 수 있어요. 이끌어낼 수 있는데 이미 우리가 다뤘었는지 아닌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메타메스 제로 자체는 명세 언어이기 때문에 증명을 제시할 수는 없고요. 메타메스 1이 그런 명세를 만족하는, 충족하는 증명을 포함한 파일을 작성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메타메스 1은 증명 기능이 포함되어 있고 메타메스 제로는 1 말고 제로는 그냥 정리 진술까지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뭐 제가 복사해서 붙여 넣을 생각은 없어요. 뭐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좀 여러 번 봤으니까 넘어갈 거고요.
모든 수학적인 텍스트라고 하는데 모든 수학 텍스트라고 번역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모든 수학 텍스트는 달러 문자로 둘러싸여 있다. 따라서 달러 문자 안에 있는 것들은 수식이란 얘기죠. 그 다음에 딜리미터가 나오는데 이거를 제가 어떻게 번역했는지 좀 기억이 안 나거든요. 기억이 안 날 뿐더러 제가 저런 용어를 수록했는지도 좀 기억이 안 나서 이거는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그 한자를 찾는 것까지는 제가 녹화하고 싶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 영상이 한자를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공부하는 영상이 돼서 제가 예전에 2025년에 C 프로그래밍 공부할 때는 치지직에서 방송하면서 많이 그렇게 했었는데 여기에서까지 그런 건 조금 부적절할 것 같아요. 다만 딜리미터라는 용어를 좀 찾아보긴 하겠습니다. 안 나오죠? 그래서 아마 지금 제가 추측을 해보자면 안 넣은 것 같아요. 렉서까지는 썼거든요. 렉서. 그래서 제가 추측을 하자면 아마 여기부터는 제가 좀 그 용어들을 추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영상 녹화를 제가 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안 하고 영상 녹화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잠 자기 전에 한자 용어들을 찾아가면서 딜리미터를 어떻게 번역해야 하는지 좀 알아볼게요. 다만 지금은 뭐 할 거냐면 딜리미터를 뭐라고 그 정보통신 용어 사전에서 번역해 놨는지는 좀 찾아볼게요. 그러니까 한자를 하나하나 배우는 거는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원래 그런 거 해왔거든요. 구획 문자 또는 구분 문자라고 합니다. 뭐 둘 다 괜찮은 것 같아요. 둘 다 괜찮고 한정조사라는 말이 있네요. 이건 뭐 지금 상관이 없는 얘기이긴 한데 한정조사, 어떤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 조사. 뭐 차불휘 너마저 차불휘 너조차 뭐 이렇게 말을 할 때 그때 사용하는 조사가 한정조사라고 합니다. 뭐 근데 이건 상관이 없고요. 구분 문자나 구획 문자라고 번역할 수 있겠네요. 자, 저 한자는 나중에 제가 배우겠다고 했죠. 나중에 배우겠다고 했으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자 일단 이 내용을 보죠. 그래서 그 구획 문자 또는 구분 문자 핵심어는 무엇을 해주냐면 아마 메타메스 제로 렉서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렉서는 그 컴파일러 이론 책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공부는 아직 안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터미널이다. 자 터미널까지 보여드릴 생각은 없었는데 이렇게 제가 그 시간 기록도 합니다. 제가 공부하는 시간 기록하기 위해서 터미널을 켜놨어요. 저거 좀 치워놓을까? 잠깐만요. 좀 치워놓을게요. 자, 치워놨고, 제가 뭐 하려고 했죠? 렉서가 뭔지 검색하려고 했어요. 이거는 그냥 TTA 정보통신 용어 사전에서 한번 볼게요. 컴파일러 이론 빨리 공부해야 하는데, 근데 일단 메타메스 제로부터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2월에 린에 많은 시간 들였으니까, 이번 달 3월에는 메타메스 제로와 메타메스 1에 많은 시간 들여야겠다 하고 결심했습니다. 자, 그랬고, 렉서가 안 나오는데요? 렉서가 왜 없지? 자, 그럼 위키백과. 우주여행사님 안녕하세요. 예. 오늘따라 또 제가 말이 좀 잘 안 나오네요. 근데 이제 그 발성 방법은 감을 좀 잡은 것 같아요. 다행히. 제가 영상 녹화를 할 때 얘기는 안 한 것 같은데, 그래서 다시 얘기를 할게요. 목이 많이 아파서 2주 전인가? 그쯤에 제가 병원에 좀 갔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발성 습관이 좀 잘못됐다고 해서 그렇대요. 지금은 제가 약간 감을 잡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이 얘기는 지금 딴 얘기니까 자 집중하겠습니다. Lexical Analysis라는 말이 나오는데 지금 자세하게는 안 볼게요. 자 우주여행사님 다행이네요라고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렉서는 어휘 분석기고 그 다음에 파서라는 게 있잖아요. 파서는 구문 분석기고 사실 저는 지금 어휘 분석기와 구문 분석기 차이가 뭔지 모르겠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넘어갈게요.
자, 그냥 대강의 설명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텍스트를 의미 있는 어휘 토큰으로 나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자연 언어를 생각해 본다면 어떤 자연 언어로 되어 있는 문장을 뭐 문장 부호, 형용사, 동사, 명사 등의 범주로 나누는 것 같다고 합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의 경우에는 식별자, 연산자, 그 다음에 이건 뭔지 모르겠네요. 이거 뭐예요? 묶음 기호라고 할게요. 묶음 기호, 그 다음에 자료형, 또 언어 핵심어? 예, 핵심어. 이런 거로 구별을 한다고 합니다. 뭐, 예, 대충 알 것 같아요. 예, 좋아요. 어쨌든 간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메타메스 제로 어휘 분석기에, 어, 이런 괄호나 이런 물결표가 뭐라고 해야지? 이게 구획 문자라는 걸 알려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여기서 정확히 뭐라고 썼는지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왼쪽 소괄호, 물결표 또는 아니 잠깐만 그거 뒤에 그 공백 문자가 오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뒤에 그 다음에 어디 앞에라고 썼냐면 오른쪽 소괄호 앞에라고 했어요. 약간 지금 약간 이거 좀 해석이 좀 헷갈리는데 잠깐만요. 의미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닐 텐데 여기 보시면 이 물결표가 부정을 얘기하거든요. 논리적 부정. 그러니까 A, B, C가 지금 with라고 쓰여 있는 거는 well-formed formular를 얘기해요. 이게 잘 세운 식이란 뜻이고 그냥 명제 또는 참 거짓을 따질 수 있는 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이거랑 가장 가까운 그 자료형이라 할 수 있나? 그런 유형이 불이에요. 불리언. 근데 불리언과 약간의 차이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냥 약간 이름이 좀 다른 건가 보다 하고 넘어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잘 세운 식이 있을 때 그 앞에 물결표가 잘 세운 식이랑 그냥 그 공백 문자 없이 딱 붙어 있어도 된다는 걸 알려주는 역할이 여기 위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써요. 이 달러 기호가 있는데 달러 기호 사이에 있는 것들은 수식이라고 여기에서는 설명을 했죠. 그래서 그 달러 기호로 감싸여 있지 않은 그런 기호들은 메타메스 제로에서는 수식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수식이 있고 수식이 아닌 게 있고 음, 그래서 이, 이 부분을 좀 다시 이해해 보려고 하는데 이게 대충은 알겠는데 여기서 end를 정확히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생각해 볼게요. 그냥 따로따로 생각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별거 없이 예를 들어서 오른쪽 소괄호 바로 앞에 다른 문자가 와도 된다는 얘기죠. 또 뭐 물결표는 얘기했고 왼쪽 소괄호 바로 다음에 다른 기호가 와도 된다는 얘기죠. 그냥 그 정도로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Spaces are otherwise required to separate tokens inside the math string. 그 수학 문자열 안에서는 기본적으로는 반드시 그 스페이스 문자를 꼭 넣어줘야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구획 기호라는 핵심어를 우리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물결표 B 오른쪽 소괄호 저거 전체가 하나의 토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도한 건 그게 아니지만. 그래서 맨 위에서 이런 걸 써줘야 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메타메스 제로는 뭐랄까 매우 기본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저런 걸 좀 알아서 신경 써야 한다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뭐를 할 거냐면 보기 파일을 만들 건데 보기 파일을 이미 좀 만들어 놨을 것 같거든요. 여기서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이미 적은 것 같긴 하지만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카메라를 좀 작게 해볼게요. 하고, 자, 뭐가,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메타매스 제로 서버가, 꺼졌어요. 예? 왜 갑자기 꺼졌는지 모르겠어요. 자, 일단 두고, 사실 뭐 지금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코드 좀 간단하게 정리 좀 하고요. 음, 이렇게 써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써주고, 뭐 딱히 지금 코드 자체는 여기서 더 고쳐야 할 건 없을 것 같은데요. 뭐 약간 이렇게 스페이스 써주는 거 정도? 근데 이거는 그냥 코드 양식에 관한 거고, 됐죠? 근데 여기서 서버 어떻게 켜더라? 그 제가 VS 코드를 하도 안 쓰다 보니까 이거 좀 사용한 게 이제 다시 익숙하지가 않은데 서버 그냥 자동으로 켜져야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왜 갑자기 꺼졌을까? 그리고 메타매스 제로 서버라는 게 딱히 뭐, 아, 이게 메타매스 1이구나. 이게 단순히 메타매스 제로 파일이 아니라 메타매스 1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바꿔 놓을게요. 메타매스 제로랑 메타매스 1의 차이. 메타매스 제로는 증명 작성이 안 되고 메타매스 1은 됩니다. 뭐 이 정도로만 제가 얘기할게요. 그렇고,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일부러 이 그 딜리미터 핵심어를 없애볼게요. 이러면 오류가 떠야 하거든요. 자, 지금 잠깐만요. 근데 아무 오류가 안 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그 잠깐만. 언어 서버가 작동이 좀 잘 안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게 맞는데, 음, 어, 잠깐만. 뭐지? 스페이스 언제 생겼어요? 스페이스가 원래 있었나요? 없었던 것 같은데. 어라? 잠깐만요. 그러면 그 이 기호가 지금 보니까 이거 다 이게 유니코드 기호인 것 같거든요. 그렇구나. 그쵸, 그쵸. 아스키 문자랑 지금 제가 혼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문제인데, 근데 지금 VS 코드에서 이런 문자열 어떻게 다 고치는지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리고 이 기능은 왠지 이거는 메타매스 서버의 기능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드는데 이거 대체 뭐지? 그 뭔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붙였으면 이제 뭔가 오류 메시지가 나와야 하거든요. 근데 안 나오죠? 안 나오니까 지금 서버가 안 켜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저 이거 서버 어떻게 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나? 됐다. 자, 이 상태가 맞아요. 예. 아까는 왜 메타매스 제로 서버가 안 켜졌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켜졌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 오류가 떴잖아요. 오류가 뜬 이유가 정확히 뭔지 설명을 하자면 그 부정 기호가 지금 구획 문자로 설정이 안 돼서 그런 거라고 설명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쵸? 예, 그쵸? 그래서 이 핵심어는 꼭 넣어줘야 한다는 거 얘기를 했습니다. 뭐 그렇게 엄청난 거 아닌데 얘기하는데 시간이 꽤 걸렸네요. 그쵸? 별거 아닌데 수학 문자열이라는 용어도 있고 좋아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선언이 있습니다. strict provable sort 그 다음에 with 이거는 왜 with라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메타매스 제로 말고 메타매스 원래의 메타매스에 관한 그 책이라고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 문서에서 이거를 with라고 읽으라고 했던 것 같아요. 자,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잘 세운 식이라는 새로운 종류를 만드는 거예요. 소트를 저는 종류라고 번역합니다. 근데 수식어가 두 개 붙어 있죠. 그래서 각각이 무슨 뜻인지를 봐야 하는데 증명 가능한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경우에는 이 with라고 하는 종류에 속하는 식들이 공리이거나 아니면 정리인 거예요. 공리라는 말은 그냥 그거를 뭐 증명 없이 참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얘기고 정리 같은 경우에는 공리들을 바탕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어떤 수식이어야 돼요. 좋아요. 뭐 그것 자체는 어렵지 않고 그다음 이게 약간 자꾸 제가 이 메타매스 제로 논문을 읽으면서 잊어버리는 사항인데 엄격한이라는 수식어가 있어요. 이게 뭐 하는 건지 한번 볼게요. 그 묶는 변수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바운드 베리어블이랑 같은 뜻일 것 같아요. 속박 변수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속박 변수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뜻일 겁니다.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 지금 제가 좀 추측을 하자면 모든 잘 세운 식 P에 대하여 P는 어떠어떠하다와 같은 그런 식을 쓸 수 없다는 얘기일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정량어, 보통 양화사로 번역을 많이 하는 퀀터파이어의 적용을 받는 변수로서 이 위프 유형에 속하는 식을 사용할 수가 없을 겁니다. 위프 유형에 속하는 변수를 어떤 정량어의 적용을 받는 변수로 사용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 의미로 지금 저는 이해했어요. 이게 확실하진 않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든 잘 세운 식 P에 대하여 뭐 P는 어떠어떠하다 이런 식의 수식은 이 메타매스 제로에서는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설정해 놨으니까. 이거는 메타매스 제로 자체의 설정이라기보다는 선언이라기보다는 두 번째 줄에서 그렇게 우리가 위프라는 종류를 정해 놨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 스트릭트라고 하는 거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 줄, 그 다음에 있는 두 가지 줄은 무엇을 선언하냐면 항구성자라는 말이 나와요. 항구성자. 그래서 term이라고 쓰여 있는데 im은 implies를 의미할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화살표가 나와 있죠. A면 B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im A, B라는 거는 A면 B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not A는 뭐 A가 아니다 라는 얘기죠. 기호는 물결표입니다. 린에서는 물결표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에 어떤 기호를 사용했었냐면 약간 그 기억, 한글의 기억이랑 비슷하게 생긴 기호를 사용했었어요. 한국의 고등학교 수학 교과서에서는 물결표를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물결표를 쓸 거고요.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뭐 그래서 지금 얘기했고 그 다음에 표기법도 이렇게 설정할 수 있어요. 자, 메타매스와 달리 메타매스랑 메타매스 제로는 서로 다른 언어예요. 메타매스와 달리 마리오 카네이로 박사님은 무엇을 허용하지 않으셨냐면 어디 보자. 이 정의에서 괄호를 포함 그 뜻이 아니라 괄호를 이 정의에 넣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네요. 왜냐하면 그 메타매스 제로의 수학 파서 구문 분석기가 명시적으로 우선순위 체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뭔 말인지 보자면 여기 그 우선순위가 적혀 있죠.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높은 게 먼저 괄호로 감싸여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수식을 보면 그 물결표 바로 뒤에 있는 이 변수, 이 주변에 괄호가 쳐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왜냐하면 이 부정기호가 우선순위가 더 높으니까. 근데 메타매스 원래 언어 자체에는 저런 기능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했냐? 괄호를 다 넣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괄호를 빼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빼먹으면 큰일 나요. 그걸 가지고 이제 잘못된 어떤 명제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좀 별로 안 좋죠. 그래서 예, 지금 이 마리오 카네이로 박사님이 만드신 언어가 원래의 그 노먼 맥길이라는 분이 만드신 메타매스보다는 이 점에선 나은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는 제가 그 우선순위 체계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거를 사용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조차 있었어요. 예전엔. 근데 이제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예,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렇고 we declared him as right associative using the infix r keyword. infix는 가운데 쓰기란 얘기예요. 그래서 화살표가 어떤 두
그 변수 또는 식 가운데에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결합한다고 했기 때문에 A이면 B이면 A다에서 B이면 A이다 주변에 먼저 괄호를 쳐주셔야 합니다. 괄호가 여기 주변에 먼저 둘러싸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고, 네, 좀 큰일 난 것 같은데요. 이 속도면 오늘 얼마나 읽지? 오늘 얼마나 읽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읽어보죠. 좋아요. 그 다음 줄엔 뭐가 나와 있었죠? 그 다음에는 공리들이 나와 있어요. 공리들이 나와 있고, 수학이나 수리 논리학 교과서나 논리학 교과서에서는 여기 처음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공리만 진짜 공리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이 공리는 추론 규칙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메타매스 제로에서는 딱히 그 둘을 그렇게 구별하지 않아요. 공리와 추론 규칙을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다 공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공리인 거예요. 이거는 교재에서의 설명과 이 언어에서의 설명이 조금 다른 경우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공리를 선언하는 방법을 살펴볼 건데, 바인더란 말이 나와요. 바인더는 뭐냐? A, 쌍점, 미프, 그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괄호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 그냥 이런 꼴의 그 부분을 바인더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Which declare that A and B are schematic variables ranging over sort with. 여기서 약간 좀 낯선 용어가 나와 있긴 한데, 스키마틱을 제가 어떻게 번역했는지 기억이 안 나거든요. 이거 번역을 하긴 했나? 안 한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지금 이거를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저게 뭔 뜻이냐면, 이제 여기서 약간 좀, 여기선 기본꼴이라고 얘기했는데, 뭐 이걸 그렇다고 기본꼴 변수라고 번역하는 것도 좀 적절하진 않은 것 같은데, 스키마를 번역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스키마. 도식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도식 아니면 기본꼴 뭐 그냥 그런 식으로 좀 어색하게 번역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식 변수라고 번역하든가 아니면 기본꼴 변수라고 번역해야 하는데 기본꼴이라고 해보죠. 기본꼴 변수들이란 게 뭐냐면 이제 여기서 약간 좀 설명이 복잡해지는데 이래요. 어, 뭐라고 해야지? 이 변수들은 어떤 구체적인 대상 논리의 식들, 그 잘 세운 식들을 가리키는 변수예요. 그래서 음, 대상 논리 자체에 직접 등장하지는 않는 변수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거를 schematic variable이라고 해요. 기본 꼴 변수라고 하고 대상 논리와 메타 논리라는 이 두 가지 구별을 좀 생각해야 하는데 사실 이게 늘 그렇지만 이게 그렇게 똑부러지게 잘 정립이 돼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긴 하지만 잘 세운 식 같은 경우에는 잘 세운 식 변수는 우리가 보통 기본꼴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상 논리에는 직접 등장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뭐이 정도로 일단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근데 약간 저도 좀 불확실하니까 조금만 더 읽은 다음에 한번 제가 다른 교재를 좀 찾아볼게요. And this is followed by the expression which is asserted like 뭐 그러니까 이거는 공리 선언을 작성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뭐 맨 처음에 엑시엄 쓰고 그다음에 공리 이름 써주고 그다음에 바인더 써주고 그다음에 쌍점 쓴 다음에 이제 수학 문자열이 나오죠. 예, 수학 문자열이 나옵니다. 근데 하여튼 기본고의 변수라고 하는 건 그 잘 세운 식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 대상 논리에는 직접적으로 그런 잘 세운 식
변수가 들어있지 않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좀만 더 읽고 나서 저도 정확히 검토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모더스 포넨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이거는 교과서에서는 추론 규칙이라고 부르는 거긴 해요. 공리 자체는 아니고. 근데 조심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이 추론 규칙의 경우에는 가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좀 헷갈리실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오른쪽 화살표라고 부르긴 애매한 이 기호가 있거든요. 여기서 조심해야 하는 게 있어요. 달러 기호 안에 있는 것들은 수학 문자열인데 그 바깥에 있는 것은 수학 문자열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저거 자체는 메타매스 제로의 언어에 속하는 기호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정의한 기호가 아니에요.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뭐라고 표시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오른쪽 기호라고 할게요. 오른쪽 화살표라고 하지도 않겠습니다. 오른쪽 기호이고 이 기호는 우리가 정의한 기호가 아니라 그러니까 대상 논리에 있는 게 아니라 메타매스 제로라고 하는 이걸 메타 언어라고 해도 될까요? 메타 논리에 내재되어 있는 기호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논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논리를 만들기 위한 그 메타매스 제로 안에 들어있는 기호. 설명이 좀 어려워요. 저도 이런 건 좀 잘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A면 B다가 참이고 A다가 참이면 B다가 참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차불휘가 사람이면 차불휘는 생명체다. 그게 A면 B다에 해당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차불휘가 사람이다. 가정이 참이 되는 경우 그러면 이 위에 나와 있는 조건문의 결론이 참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차불휘는 생명체다. 이런 식으로 추론을 하는 규칙입니다. 이거를 한국어로는 전권 긍정 논법이라고 말하고 간단하게 그냥 긍정 논법, 긍정식이라고 부르는 거로 알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뭐 괜찮고 자, 저자도 얘기했죠. 이거는 그 수학 인용 부호 바깥에 있는 짧은 오른쪽 화살표예요. 이거는 메타 논리 있는 기호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줄은 정리이다. 뭐 이거는 P면 P다라는 얘기죠. 예, 이거 정리이고 구문 자체는 공리와 똑같은데 메타매스 제로 파일은 일반적으로 몇몇 공리와 몇몇 정리를 포함할 것이고 그리고 이 명세의 의미는 뭐냐면 그 정리들이 공리들에서 도출이 된다. 이끌려 나온다는 얘기죠. 특히나 무엇이 중요하냐면 메타매스 제로는 MM0는 명세 파일 형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증명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파일 안에 들어있는 이 파일에서 주장된 정리들의 증명은 이 파일에 없다. 그거는 메타매스 1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따로 제공이 돼야 하고 메타매스 제로 검증기가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증명 파일은 어디 다른 데 있잖아요. 그 증명 파일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메타매스 제로 명세 파일을 타당화하다? validate를 뭐라고 번역하면 좋을까요? 입증하다? 예, 입증하다라고 말하는 게 좋겠네요. 아니면 유효성을 검증하다. 즉, 이 명세 파일이 타당함을 어떤 것이 보이는 거냐면 우리가 따로 제공해야 하는 증명 파일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 파일을 대조하는 역할이 메타매스 제로 검증기가 하는 일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 다음 This is a separation of concerns. 그래서 서로 다른 별개의 문제를 나눈 것이다. 그렇게 해서 메타매스 제로 파일은 인간이 그 타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것들, 그러니까 공리, 정리만 이제 적어 놓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뭔 뜻이냐면
그 공리가 엉터리가 아닌지 또는 그 파일 안에 들어있는 정리가 유의미한 정리인지 그게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정리인지 그거를 검토해야 하는 거는 이거는 컴퓨터가 자동으로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뭐 2026년이니까 이제는 그것도 인공지능한테 맡길 수 있냐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그건 사람들이 검토를 해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증명이 올바른지 자체는 이거는 컴퓨터가 해야 하는 일인 거예요. While the profile can focus on being good for computer validation. 그래서 그 메타매스 제로 파일에 나와 있는 명세를 그러니까 공리랑 정리 그거를 증명 파일이 모두 충족하는지는 이거는 사람이 하나하나 확인한 게 아니라 아까 뭐 위에 나와 있다시피 메타매스 제로 검증기가 자동으로 처리해 줘야 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 있고 컴퓨터 프로그램이 해야 하는 일이 있고 이게 구별이 돼 있는 거죠. 좋아요. 여기까지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영상 녹화하다 보니까 설명한 게 어려운 거지. Two other features of MM0 that will be important later. 나중엔 중요할 두 가지 다른 기능이 또 있는데 뭐냐면 정의와 1차 바인딩 아이고야. 정의와 1차 이걸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네. 묶음 변수? 1차 묶는 변수라고 번역할 수 있고 1차 바인딩 변수라고 해도 되고 뭐 묶음 변수라고 해도 되고 묶는이라고 할 수도 있고 묶음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바인딩이라 해도 되고. 그래서 그런 변수에 대한 언급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나왔던 코드를 확장해서 이제 수러 논리의 형식화를 지금 메타매스 제로 언어로 마리오 카네이로 박사님이 제시하신 겁니다. 1차 논리 연산자가 추가됐고 그 다음에 그것에 관한 공리가 추가됐어요.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좀 특이한데 자연수 유형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유형이라고 하면 안 되고 자연수 종류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다른 데서라면 이거를 넷이 아니라 그냥 베, 베르? 베르라고 읽어하는지 모르겠는데 변수, VAR 변수로 이 이름을 붙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집합이라고 이름을 붙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자연수라고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마리오 카네이로 박사님은 자연수를 가지고 5만 가지를 다 표현하셨어요. 나중에 우리가 그 파일을 볼 건데 이분이 그 x86 명세를 이 메타메스 제로와 메타메스 1으로 다 서술해 놓으신 거가 있는데 근데 그 파일을 보면 계속 자연수 종류에 속하는 여러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자연수라고 생각하지 않는 다른 대상들을 표현해요. 근데 이제 되돌아보니까 당연히 그게 되겠더라고요. 왜 되겠냐면 어차피 컴퓨터가 계산하는 건 다 결국 이진수 아닌가요? 뭐 이건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추상적인 대상들은 어떤 정수로 표현이 가능할 거란 얘기죠. 그래서 심지어 뭐 집합 기호로 표현되는 어떤 그런 대상도 확실하진 않은데 그것도 아마 자연수였을걸요. 예, 이건 확실하지 않아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쨌든 우리가 통상적으로 자연수로 여기지 않는 것들도 이분이 그냥 다 자연수로 만드셨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정의를 교묘하게 잘 짜 놓으셨습니다. 그게 가능했다는 거. 뭐 그 얘기하고 그 다음 볼게요. 여기 보시면 한 구성자가 있죠. 한 구성자인데 AL이라고만 쓰여 있어요. 근데 이게 all입니다. all. 무슨 뜻이냐면 모든 x에 대하여 p가 참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with라는 이 종류 다음에 x가 있죠. 이게 뭔 뜻이냐면 p라고 하는 식의 x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x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유명한 예가 있을까요? 모든 사람 x에 대하여
X는 언젠간 죽는다. 뭐 그런 잘 세운 식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 X가 자연수 종류에 속해야 하니까 사람이 지금 자연수 종류가 된 거죠. 예. 그 다음에 기호는 이렇게 썼는데 이게 아스키 문자로 다 표현이 되다 보니까 마음에 들진 않아요. 마음에 들진 않지만 뭐 그냥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구나 하고 넘어가야죠. 그 다음에 그 존재 정량어를 또 정의합니다. 위에 있는 거는 보편 정량어라고 얘기하고, 네, 정량어라는 말보다는 다른 사람들은 양화사란 말을 좀 더 자주 써요. 그래서 universal quantifier,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거는 existential quantifier, 존재 정량어, 존재 양화사라고 일컫습니다. 아래에 있는 건 뭐냐면 P를 성립시키는 X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뭐 예를 들자면 머리카락을 비대칭으로 다듬는 사람이 존재한다. 예, 뭐 그런 걸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정의가 근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한 구성자로 선언이 된 게 아니라 정의 핵심어를 이용해서 선언이 됐잖아요. 그 정의를 보니까 아까 제가 들었던 예로 설명하자면, 그러기 전에 일단 이거를 먼저 읽어보죠. 모든 X에 대하여 P가 아니다는 거짓이다. 모든 X에 대하여 P가 아니다라는 진술은 거짓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예를 들자면 모든 사람은 비대칭 머리를 하지 않는다 라는 건 거짓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비대칭 머리를 안 한다 라는 그런 그냥 명제라고 얘기할게요. 이 명제의 부정은 적어도 어떤 한 사람은 비대칭 머리를 한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인데 아마 이거는 고전 논리에서는 성립할 거고 구성주의 논리에서 이런 정의를 사용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마리오 카네이로 박사님은 지금 고전 논리를 전제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고 기호는 이렇게 썼는데 원래 수학 기호 보시면 이 A랑 E가 다 좀 뒤집혀 있어요. 180도 돌려야 하는데 여기서는 뭐 아스키 문자를 써야 하니까 그냥 이대로 쓴 거죠. 그 다음 보면 A랑 B가 같다는 이제 한 구성자 또 이제 만들어져 있고, 그럼 드디어 우리가 공리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공리는 저도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이 내용은 제대로 안 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X는 자연수고 P는 자연수 X가 나타날 수도 있는 잘 세운 식입니다. 명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이런 거를 조건이라고 얘기하기도 했죠. 근데 이제 조건이란 용어는 잊으셔도 됩니다. 사실. 그리고 너무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싶진 않은데 명제와 잘 세운 식은 같은 개념이냐고 했을 때 뭐 그냥 같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닌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그 이 P라는 게 조건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고등학교 수학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용어로 따지자면. 근데 그 조건이라는 용어를 한국에선 쓰는 것 같은데 일단 서양의 그런 논리학 교재에서는 잘 못 봤어요. 그래서 그건 좀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P는 그냥 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식. 그래서 그냥 좀 대충 생각할 때 이건 명제처럼 여기셔도 별 문제는 없어요. 어쨌든 간에 그 공리 내용을 좀 보죠. 이게 약간 좀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봐주세요. P가 성립할 때, 그리고 이 기호는 그 우리가 정의하는 언어 안에 있는 기호가 아니라는 걸 주의해 주세요. 그래서 P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했을 때, 아니면 P가 정리일 때, 모든 X에 대하여 P다도 정리가 돼요.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왜 되냐면, 사실 저도 좀 얘기를 하기 어려운데, P가 X라는 문자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X라는 변수가 P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죠. 나타나지 않더라도 모든 X에 대하여 P가 성립한다고 말을 할 수 있긴 해요.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이런 거를 예로 들게요. P가 0은 0이다 라는 식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0은 0이다. 참이죠? 그걸 바탕으로
모든 자연수 x에 대하여 0은 0과 같다 라고 진술을 해도 돼요. 다만 이때는 그런 보편 정량어를 넣은 게 아무 의미가 없죠. 그 원래의 식에다가 보편 정량어를 앞에 붙인 게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빼도 되고 넣어도 되는 거예요. 어쨌든 넣어도 돼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x가 나타나 있는 경우, 예를 들면 뭐가 있죠? 모든 자연수 x에 대하여 x는 x와 같다. 근데 여기서 약간 좀 애매한 게 있는데 그럼 p가 x는 x와 같다는 식이 되거든요. 그럼 이거 자체가 뭔 뜻이냐면 x는 x와 같다는 식이 돼요. 그럼 뒤에 있는 게 뭘 뜻하냐면 모든 x에 대하여 x는 x와 같다는 게 되거든요. 몇 년 전에 저한테 그런 얘기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x는 x와 같다는 식은 잘못됐다. 왜 정량어가 없냐? 정량어가 없는 식을 쓰면 안 된다. 그게 되는 때가 있어요. 리는 애초에 그게 사실상 뭐 그런 식으로 식을 작성하는 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여기선 돼요. 그럼 여기만 되냐? 이게 사이비 수학이냐?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 다른 데도 돼요. 그러니까 되게 만들 수도 있고 안 되게 만들 수도 있어요. x는 x와 같다는 식이 그냥 단독으로 증명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논리 체계가 있어요. 근데 그걸 허용하지 않아도 사실 별로 상관없어요. 그 1910년대에 나온 화이트헤드와 러셀의 이제 제목도 약간 가물가물하네. 프린키피아 매스메티카, 그 수학의 기초에서도 x는 x이다 라는 식이랑 그걸 바탕으로 모든 x에 대하여 x는 x이다 라는 걸 이끌어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제가 말했지만 이거는 그냥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린에서는 그 보편 정량어 없이 x라는 변수가 이거 열려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보편 정량어에 적용받지 않을 때는 그 변수가 열려 있다고 얘기해요. x는 x이다라는 그 식 자체를 증명한 게 가능하다고 보긴 어려워요. 린에서는 그게 안 되는데 메타메스 제로에서는 된다는 거예요. 근데 된다고 했을 때 이게 잘못됐냐? 딱히 그렇게 볼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명제랑 잘 세운 식이 다르다고. 왜 다르냐면 고등학교 수학 기준에서나 그리고 대학교 수학 기준에서나 그리고 대학교 논리학 기준에서나 x는 x이다라는 식은 일단 x가 변수이고 이거는 정량어, 한정사라고도 하는 양화사라고도 하는 퀀티파이어의 적용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x는 x이다라는 식은 열린 식이 돼요. 명제는 닫힌 식입니다. 그래서 이건 명제가 아니에요. 몇 년 전에는 그래서 제가 이런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나서 아니 명제가 아닌 건 알겠는데 어쨌든 증명할 수 있는 식이잖아. 그럼 이걸 왜 굳이 명제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봤을 때는 그냥 증명 가능한 식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명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증명 가능한 식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자, 좀 길게 얘기했는데 이건 논리학의 세부 사항들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신경 안 써도 상관없거든요. 신경 안 써도 상관없는데 이 그 뭐랄까 기초를 어떻게 다지느냐에 따라서 이런 설정들이 살짝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품으로 치자면 그 작품의 기초 작품 세계에 대한 설정이 그 작품마다 세세하게 약간 미묘하게 다른 거예요. 그 작품들이 서로 비슷하게 생겼어도 이것도 증명 언어인가요? 메타메스 제로는 명세 언어고 메타메스 1은 증명 언어예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메타메스 1은 증명 작성할 수 있는데 메타메스 제로는 의도적으로 증명 기능을 뺐어요. 명세, 즉 진술만 작성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리를 작성할 수 있고 위에 나와 있다시피 정리가 있죠. 근데 증명은 작성 못 해요. 왜냐하면 그 증명을 포함한 파일을 따로 만들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메타메스 1이 증명 언어고 메타메스 제로는 형식 명세 언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좀 특이한 거예요. 메타메스 제로가 좀 특이합니다. 메타메스 제로 시스템 전체는 메타메스 제로, 메타메스 1,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언어도 있어요. 메타메스 C, 이 세 가지를 포함합니다.
근데 린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세 가지로 나뉘어 있진 않아요. 이거는 이분이 좀 약간 독특하게 만드신 설정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언어를 나눈 이유가 뭐지? 각자의 역할에 섞지 않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럼 이런 장점이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메타메스 제로 명세를 꼭 메타메스 1 증명 파일로 그 타당성을 입증하지 않아도 돼요. 예를 들어서 메타메스 제로 파일은 그대로 두되 새로운 증명 언어를 만들고 그 증명 언어로 만들어진 그 증명 파일이 명세 파일에 나와 있는 그 정리들을 입증한다는 걸 이 뭐 어떤 검사기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메타메스 제로 검사기로 가능한가? 그것까지는 생각 못 했는데 아마 가급적이면은 그 이 원 저자가 작성한 메타메스 제로 검사기로 이 증명 파일이 명세 파일을 타당하게 입증하는지 타당하게 만드는지 그거를 검사하면 좋겠죠. 검사기까지 새로 만드는 건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 메타메스 1 파일을 어떤 컴파일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 컴파일한 결과를 정확히 뭐라고 해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게 있어요. 메타메스 1 말고 다른 증명 언어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걸 컴파일한 결과는 메타메스 제로 검사기가 사용할 수 있는 형태면 되겠죠. 그럼 이거 근데 이게 엄청난 장점은 아닌데 그래서 뭐 굳이 이렇게 언어를 세분화한 이유가 뭐냐고 했을 때 자기가 원하는 것만 고를 수 있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메타메스 제로는 사용하되 메타메스 1 말고 다른 언어를 직접 만들 수 있죠. 증명 언어는 다 다른 거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뭐 그냥 이건 아직 제가 논문 다 안 읽었잖아요. 그냥 저의 생각? 역할 분담은 근데 좀 하는 게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각각이 그럼 이제 좀 작아져요. 리는 엄청 거대하거든요. 그럼 이제 버그가 생길 요소도 훨씬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메타메스 제로 시스템 전체, 시스템이라고 얘기할 때는 메타메스 제로, 메타메스 1, 메타메스 C, C 언어랑 비슷하게 생긴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겉모양을 봤을 때는 오히려 러스트랑 비슷하다고 누가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그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한 건 메타메스 제로 시스템이에요. 아, 뭔 얘기하려고 했더라? 뭔 얘기하라고 했지? 뭔 얘기하려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간에 예. 이 시스템은 각각의 역할을 이제 별개의 언어로 다 나눠서 할당을 했잖아요. 리는 안 그랬어요. 리는 그 자체가 증명 명세, 그러니까 형식 명세를 작성할 수 있으면서 증명도 작성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걸 프로그래밍 언어로 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린을 우리가 얼마나 믿을 수 있죠? 라는 물음이 생기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 린은 그럭저럭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마리오 카네이로 박사님 같은 분은 약간 회의론자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그런 증명 보조기를 믿을 수 있는가. 근데 결과적으로 생각해 보면 100% 믿을 수 있는 건 없어요. 이 세상에. 이 하드웨어, 지금 제가 방송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이 하드웨어도 원래 의도대로 정확하게 동작하고 있다고 우리가 100% 확신할 수 있나요? 없죠? 근데 뭐 충분히 우리가 의도한 대로 그럭저럭 잘 작동하고 있을 거라고 기대는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한 그 기준을 설정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지만 결국 이거는 뭐랄까 그 신뢰성을 높이는 작업 자체는 뭐랄까 이건 그것 자체는 증명으로 해낼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우리의 경험, 우리의 그 뭐랄까 경험적인 그 법칙이랄까 어떤 요령들이 있거든요. 그런 요령으로 우리가 그 신뢰성을 높이는 수밖에 없어요. 바이너리 코드. 그래서 여기도 그 얘기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저는 정확히는 이해가 안 가는데 컴파일이 돼요. 메타메스 제로 또 컴파일이 된지는 모르겠는데 그 이진 형식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어요. 자, 한번 검색 좀 해볼까요? 나올 텐데. MMB라는 게 있어요.
이게 있거든요. 이게 컴파일한 결과일 건데 근데 이게 정확히 뭔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갈게요. 하여튼 그런 바이너리 코드가 있습니다. 오늘은 1.3절까지는 읽으려고 하는데 잠깐만요. 그래서 어디에서 우리가 멈췄죠? 이 공리 읽는 데서 멈췄구나. 뭔 얘기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지 기억이 좀 안 나는데 아마 이거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 그 그러니까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에게 부탁을 드린 겁니다. 나중에 이 제가 녹화한 영상 보시는 분들도 이거를 보실 테니까 그 학교에서 배운 수학이 여기 나온 거랑 좀 안 맞는다는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본질적으로 아예 잘못된 건지 아니면 그때 이제 마리오 카네이로 박사님 그 얘기 하셨어요. 커스메틱이란 말을 쓰셨습니다. 이게 그냥 겉모양의 차이, 지엽적인 차이에 불과한지 그거를 좀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x는 x이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동시에 모든 x에 대하여 x는 x와 같다. 라는 것도 증명할 수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그 두 진술 자체가 별개로 취급은 된다는 게 이거 자체를 뭐 그렇게 엄청 잘못됐다고 말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메타메스 제로만 이런 게 아니라고 얘기했죠? 예. 수학의 기초에서도 그랬고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그 집합론 교재에서도 그런 식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누가 그 얘기했거든요. 그런 그 집합론 교재에 나와 있는 x는 x와 같다는 식이 이 메타메스 제로나 메타메스 원래의 메타메스 언어에 나와 있는 x는 x와 같다는 식이랑 같다고 볼 수 있냐? 다를 수도 있지 않냐? 그렇죠. 다를 수도 있어요. 다를 수도 있는데 그 식이 다뤄지는 방식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게 별 문제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거 갖고 메타메스 너무 이상하네. 메타메스 제로도 이상하네.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건 수학을 제대로 설명하는 언어가 아니야. 막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도 사실 잘 설명 못 하겠네요. 근데 예,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뭐 수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긴 하지만 예, 딱히 이거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볼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얘기하고 싶었어요. 자, 그럼 다음 공리로 갈게요. 모든 x에 대하여 네, 여기서 이제 이 모든 x라는 정량어가 어디까지 적용이 되는지를 좀 따져야겠는데 우선순위가 이게 41이거든요. 이 화살표가 얼마였죠? 화살표가 25였어요. 25였기 때문에 이것도 닌이랑 달라요. 그러니까 이 제가 지금 선택한 부분 이거 전체가 한 단위예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 괄호가 쳐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x에 대하여 p이면 q이다. 이거 어떻게 이해하실 수 있냐면 p를 성립시키는 모든 x에 대하여 q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 x에 대하여 x가 뭐라고 하지? 뭐라고 할까요? x가 한국인이면 x는 생명체이다. 좀 시시한 예이겠지만 그냥 시시한 예를 들게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 x에 대하여 x는 한국인이다. 이건 좀 틀린 가정인데 자 예를 이렇게 들었으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 자 그래서 이 얘기예요. 자 모든 사람이 한국인이에요. 일단 이런 가정이 있고 그 다음에 가정이 틀렸어요. 근데 뭐 이 논리 자체는 타당해요. 그냥 전제가 잘못됐으니까 결론도 어차피 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지. 모든 사람이 한국어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한국인이라는 가정이 있고 그 다음에 모든 한국인에 대하여 그 한국인은 생명체이다라는 두 번째 가정이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두 가정을 바탕으로 우리가 무엇을 이끌어낼 수 있냐면 모든 사람 X에 대하여 그 X라는 사람은 생명체이다라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전제가 틀렸어요. 예, 이 경우엔 전제가 틀렸기 때문에 철학적 논리학에서 이걸 뭐라고 하더라? 또 헷갈리는데 이걸 건전하지 않다고 얘기할 거거든요. 근데 건전하다는 번역이 저는 조금 잘못된 것 같다고 생각은 하는데 잠깐만요. 이건 좀 검색해야겠다. 그리고 아까 제가 또 하나 알아본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아까 한
20분 전인가? 그쯤에 제가 이따가 뭔가 좀 찾아볼게요라고 얘기했었는데 그게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자, 위키백과를 한번 가볼게요. 건전성. 그래서 저는 이걸 견실성으로 번역하면 어떨까 하고 생각했는데 그냥 다들 건전성이라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사운드가 러지컬이란 뜻도 있거든요. 형식 체계 내에서 증명 가능한 명제가 의미론상으로도 참여되는 성질이다. 여기선 또 이렇게 설명했네.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좀 더 간단한 설명이 있을 건데 넘어갈게요. 이거는 공허한 참에 대한 언급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타당한 논증이 언제나 올바른 그러니까 타당한 논증의 결론이 언제나 참이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제가 거짓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제가 모두 참인 경우에는 그 논증이 건전하다고 말을 합니다. 영어 문서에는 좀 없으려나? 오히려 이게 좀 더 설명이 잘 돼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나와 있죠? argument는 논증이에요. 여기서는 인수가 아니라 여기서는 논증이고 an argument is sound if and only if it is both valid in form and has no false premises. 그래서 그게 타당하다는 건 뭔 뜻이냐면 타당하다는 것 자체는 그냥 어떤 전제들이 참일 때 그 전제들에서 그 논증이 제시하는 결론을 실제로 이끌어낼 수 있냐 없냐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타당하다는 건. 근데 논증이 건전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저는 이걸 견실하다고 번역하고 싶어 한다고 했죠. 근데 그렇게 번역한 사람은 일단 저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건전하다고 하겠습니다. 논증이 건전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일단 그 논증이 타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제에서 결론이 이끌려 나와야 돼요. 근데 모든 전제가 참여해야 돼요. 근데 아까 제가 든 복이 있었죠? 모든 사람은 한국인이다. 이거는 거짓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실수로 그렇게 했는데 뭐 괜찮아요. 그러니까 왜 괜찮냐면 이 전체적인 그 조건문 자체는 어쨌든 실제로 참이니까. 다만 가정. 그러니까 논증에선 전제 결론이란 말을 쓰고 여기서는 이건 조건문이어서 가정과 결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두 번째 가정이 참인 거죠. 그러면 공허한 참이 된다고 얘기해요. 그 조건문의 여러 가정들 중에서 뭐가 거짓이면 결론이 그냥 자동으로 참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러니까 그건 참이긴 한데 별 의미 없는 조건문이에요. 그래서 공허한 참이라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의미고. 그다음 시간이 많이 길어졌네요. 그럼 빨리 얘기하고 끝내죠. 이거 한번 보고 끝내겠습니다. 이것만 얘기하고 갈게요. 어디 보자. 모든 사람 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읽을게요. X, P 있고 근데 여기 보시면 지금 그 잘 세운 식 종류 위프 다음에 X라고 안 나와 있어요. 이거는 조금 헷갈리는데 그럼 P에 X가 등장할 수 있냐? 약간 모르겠어요. 이거는 메타메스 제로 자체의 그런 그 설정이란 말을 쓰고 싶은데 그런 뭐랄까 그런 언어 자체의 세부 사항이어서 이거는 제가 좀 논문을 봐야 돼요. 자, 뒤에 있는 거 볼게요. P가 참이면 모든 X에 대하여 P가 참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위에 있는 거랑 좀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그죠? 근데 이게 별개의 공리로 되어 있네. 아까 제가 위에서 P에 X가 나타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을 했을 거거든요. 약간 확신이 좀 떨어집니다. 어쨌든 간에 이 P는 제가 추측을 해봤을 때는 X가 등장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P는. 이거 그냥 이렇게 추측하고 있지 말고 그냥 코드 붙였으면 되는 거 아닌가? 잠깐만요. 자, 추측하지 말고 확인해보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그 파일의 내용을 한꺼번에 바꾸는 게 뭐였죠? 컨트롤 쉬프트 H? 잠깐만. 일단 이거 복사하고 이거 어떻게 했더라? 그냥 이렇게 써주면 되지 않나요? 그 다음에 컨트롤 알트 엔터 됐나? 된 거 같죠? 된 거 같은데 잠깐만요. 왜 우선순위 문제가 생기지?
어디 보자. 이거 왜 안 되지? 잠깐만요. 우선순위가 40이네.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지금 다른 코드를 봐야 돼요. 이거는 제가 메타메스 제로랑 메타메스 1을 하도 좀 안 봐서 저도 좀 이 언어에 아직 적응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좀 보려고 하는데 잠깐만요. 아, 이거는 명제 논리 자체만 나와 있네. 그러면 안 되는데. 왜 안 되지? 이거 오늘 쉽지 않네요. 쉽게 진행이 안 되네.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돼야 하는데. 일단 그럼 괄호를 좀 칠까요? 그래서 혹시 이거 마리오 카네이로 박사님이 실수하신 걸까요? 좀 잘 모르겠네. 예. 그다음에 나머지는 괜찮고 제가 확인하려고 했던 게 뭐였냐? 이거였죠. 이거. 지금은 뭘 확인하면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거 확인을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네. 그러니까 이 P라고 하는 게 X가 나타날 수 있는 식인가 아닌가 그게 궁금한 건데 그걸 알아낼 방법을 지금 모르겠어요. 초반부에 있어서. 그리고 제가 이 언어를 너무 마지막으로 쓴 게 작년 8월이었거든요. 2025년 8월. 너무 좀 낯설어 하고 있어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다음 가보죠.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어, A. 그다음에 이 중괄호는 중괄호 안에 있는 변수는 그 정량호의 적용을 받는 변수로 쓰일 수 있다는 의미였던 거로 기억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뭔 얘기냐면 모든 자연수 A에 대하여 A랑 같은 X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계속 제가 사람을 가지고 예를 들었으니까 모든 사람 X에 대하여 X와 같은 사람이 존재한다. 막상 한국어로 얘기를 하니까 진짜 이상한 말이죠. 이상한 말인데 이게 참이 되긴 해요. 왜 참이냐면 차불휘를 예로 생각해 볼게요. 차불휘랑 같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차불휘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차불휘랑 같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한국어로 말을 하면 이상한데 수식으로 얘기하면 말이 되긴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데서도 좀 느껴지지만 그 형식적인 논리 체계, 동명이인,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그런 얘기는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체계 안에서 어떤 동명이인을 다루고자 한다면 뭐 고유 번호를 넣는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차불휘 1, 차불휘 2와 같이 구별을 좀 해줘야 할 겁니다. 그럼 보세요. 차불휘 1이랑 같은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따졌을 때 차불휘 1 말고 차불휘 2를 예로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정확히 저랑 같은 사람을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방송에서 열심히 1시간 동안 얘기하고 있는 저랑 똑같은 사람은 저죠? 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연수 어디에 있지? 모든 자연수 A에 대하여 A랑 같은 자연수가 존재한다. 그게 뭐냐? A다. 예, A 자신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뭐 당연한 걸 이렇게 공리로 써야 하냐? 당연하기 때문에 공리로 써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없으면 당연한 성질들을 우리가 증명하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저게 공리인 거예요. 예, 증명할 필요가 없는 식인 거예요. 근데 그냥 얘기 좀 하면 무엇이 공리가 돼야 하는가를 생각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무엇이 우리의 공리 세트 안에 들어가야 하는가 그걸 생각해내는 게 진짜 어렵고 지금 저는 그 고생을 하지 않는 대신에 그냥 남들이 만들어 주는 거를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 뭐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A랑 B가 같다, A랑 C가 같다, 그러면 B랑 C가 같다. 가끔 사람들이 이거를 이거 3단 논법이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3단 논법이 아니에요. 3단 논법은 뭐냐면 P이면 Q이다, Q이면 R이다, 따라서 P이면 R이다예요. 예를 들어서
차불휘가 한국인이면 차불휘는 사람이다. 차불휘가 사람이면 차불휘는 생명체이다. 따라서 차불휘가 맨 처음이 뭐였죠? 차불휘가 한국인이면 차불휘는 생명체이다.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건 등식의 추이성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데 이건 등식의 추이성도 아니고 그냥 등식에 관한 성질인 겁니다. 그래서 뭐 그냥 이렇게 예로 들게요. 뭐 1은 2 빼기 1이랑 같죠? 그리고 1은 0 더하기 1이랑 같죠? 따라서 2 빼기 1은 0 더하기 1이랑 같다. 0 더하기 1이랑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설명할 때 조건문을 마치 어떤 논증의 형태인 것처럼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약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약간 좀 부정확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해요. 예. 자, 마지막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은 끝낼게요. 어디 보자. 모든 x와 모든 y에 대하여 이거를 그냥 이렇게 써주고 싶지만 린에서는 이게 되거든요. 그냥 정량어 한 번만 써주고 그 다음에 그 정량어 그 보편 정량어의 적용을 받는 변수들을 2개 이상 쓸 수 있는데 메타메스 제로에선 그게 안 되네요. 하나씩 써줘야 합니다. 근데 이 아마 나중에 이런 구문 확장 기능 같은 게 메타메스 1에는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예. 모든 x와 모든 y에 대하여 p가 참이면 너무 당연한데? 모든 y와 모든 x에 대하여 p가 참이다. 그냥 그 정량어의 순서를 바꿔준 거죠? 뭐 별거 없죠? 뭐 해볼까?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볼까요? 그냥 갑자기 즉흥적으로 생각난 거예요. 아니다. 생각이 안 났어요. 죄송합니다. 뭐라고 하지? 그냥 이렇게 할게요. 모든 자연수 x와 모든 자연수 y에 대하여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모든 자연수 x와 y에 대하여 x와 y가 같으면 모든 y와 모든 x에 대하여 y가 x랑 같다. 그냥 나 지금 잘못 얘기한 것 같은데 마지막에 y가 x랑 같다고 얘기했죠.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앞에 있는 거나 뒤에 있는 거나 p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x는 y와 같다는 게 p가 나타낸 식이면 뒤에서도 x는 y와 같다고 써야 돼요. y가 x랑 같다고 얘기하지 말고. 왜냐면 그 순서도 함부로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정량어의 순서만 바꾸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량어라는 말을 썼을 때 지금 여기서는 모든 x에 대하여 그리고 모든 y에 대하여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약간 제가 좀 용어를 아주 엄밀하게 쓰고 있진 않아요. 정량어가 어떨 때는 그냥 이 한정 기호를 의미할 때도 있고 때로는 이 변수까지 포함을 하기도 하니까. 근데 이거는 좀 제가 잘못 아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그냥 그렇게 의미가 좀 그때그때 좀 다르게 쓰였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물리학을 저도 복습을 좀 해야겠어요. 복습해야겠는데 어차피 할 겁니다. 어차피 할 거여서 그건 다음 시간에 할게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은 끝낼게요. 힘들어 죽겠습니다. 별거 아닌데 힘드네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좀 고민을 해봐야겠어요. 이 속도면은 어림도 없어요. 이렇게 하면 너무 느리고 근데 너무 느린 건 맞는데 제가 공부하는 과정은 다 녹화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만막한데 내일은 이렇게 할게요. 지금은 2026년 3월 7일이고 내일은 그럼 3월 8일이 되잖아요. 내일은 어떻게 할 거냐면 논문을 읽는 게 아니라 뭐를 할 거냐면 제가 이 언어를 가지고 제가 만들고 싶어 했던 증명 체계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논문 읽는데 걸리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릴 것 같거든요. 자, 그렇게 하고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뭐 내일 뵙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내일 일정이 좀 차질이 생기면 말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1시간 14분 동안 제가 방송을 진행했는데 방송 봐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하고 나중에 유튜브 영상으로나 아니면 뭐 피어튜브 영상으로
이 영상을 보실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들어갈게요.